서울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사상자 수는 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이 어떤 결심을 내리는가 하는 데 따라 남쪽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핵개발 자금이라든지 사치품에 쓰는 돈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쓰거든요. 그럼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Over the past 5 years, North Korean hackers have stolen, that we know of, more than $3 billion in crypto. 심연섭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북한 해커가 탈취한 가상자산이나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불법 외화벌이 수익금을 세탁하고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도착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또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틀 뒤 한미 양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18개 나라 정상들은 그해 1월 북한이 감행한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핵무기 개발을 완전 포기하라는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북한의 조선중앙TV 속보는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겁니다.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족한경 의지의 과시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일정을 축소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북한 언론은 핵실험 성공을 자랑스럽게 보도합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핵탄두 폭발 시험에서 성공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조선이 미국의 명줄을 더욱더 옥세게 틀어잡은 셈입니다. 제재와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에 따르는 우리의 해국제력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시사기획창 취재진은 핵실험 직후 북한 내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탈북민 구출 선교단체 갈렙 선교회가 제공한 이 영상은 한 강연회에서 몰래 찍은 겁니다. 북한 노동당 간부로 추정되는 인물이 강사로 나와 남한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베레 대통령 박근혜 등은 라오스에서 진행한 동아시아 순회자회의에 참가하고
세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나 현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의 핵시험 소식이 전해지자 오바마는 당황망조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절개들과 전화질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복닥소동을 피우다 못해 미국 땅에 도착하기 바쁘게 긴급 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박근혜도 핵탄두 폭발 시험을 듣기 바쁘게 괴뢰 국무총리 황교안에게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라고 고하되고는 라오스에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4시간이나 앞당겨서 서울로 돌아오는 등 제정신없이 돌아쳤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제사회에서 북은 핵폭탄을 터뜨렸는데 미국과 일본 괴뢰들은 말폭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저서까지 터져 나왔겠습니까? 남한을 압도하는 강성 대국을 목표로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강조합니다. 핵탄두 폭발 시험과 그런데 괴뢰 전문가들은 실제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사상자 수는 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이 어떤 결심을 내리는가 하는 데 따라 남쪽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의 주변 사강국만이 아니라 핵탄두를 보유한 북도 포함된 5강국 속에서 생사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빠져들었다고 불안과 공포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첫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까지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때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노동당 총비서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이른바 만능의 보검이라며 오히려 떠받들어 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3차 핵시험을 걸고 또다시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조작해냈다. 이제는 우리의 회곡제력이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하는 강력한 담보로 만능의 보검으로 되고 있다. 만능의 보검인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강력한 혁명무력으로 미제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다. 김정일 집권 시기인 2009년에 제작된 이 영화는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야 이 기계들을 속일 수 없지. 북한이 2009년에 감행한 제2차 핵실험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 차단 확인되었다. 4번문 차단 확인되었다. 시험 시작. 5, 넷, 셋, 둘, 하나. 차단문 파괴되었다. 2번 차단문 파괴되었다. 3번 차단문 파괴. 여기 일본에 있을 땐 미처 몰랐는데 영화 곳곳에서 대북 제재를 주도한 원흉으로 미국을 지목하며 증오심을 드러냅니다. 생각나세요? 아버지가 북조선에 다녀오신 후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가 걱정은 되는지 영화 속에서도 주민들을 호도합니다. 그랬었지.
김일성 주석님이 서거하신 후 북조선은 지난 15년간 세계 열강들이 포위 속에서 살아왔어요. 만일 미국이 북조선처럼 제재와 봉쇄에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열백 번은 망했을 거요. 이번 금융위기로 진출하던 큰 기업들이 연이어 파산당하는 걸 보니 빗바람에 제일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국가가 미국이요. 반면에 북조선 경제는 그 어려운 봉쇄 속에서도 놀라운 속도로 장성하고 있어. 실제로 북한 정권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 발전을 함께 이룬다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일관해 왔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설 때 대북 제재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고 결국 국제적 고립까지 자초해 주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FAO, 즉 UN 식량농업기구는 지난달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17년째 식량 지원 필요 국가로 지정돼 왔습니다. FAO는 낮은 식량 소비 수준과 경기 침체, 지난해 농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핵 개발 자금이라든지 사치품에 쓰는 돈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쓰거든요. 그럼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유례 없이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근데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이 드는 비용들, 이것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주민 식생활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에서 대체 무슨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온 걸까? On behalf of the chairman, Senator Gillibrand. Past 5 years, North Korean hackers have stolen, that we know of, more than $3 billion in crypto. So where does that money go? Straight into North Korea's illegal nuclear program. 지난달 20일 미국 국가안보국 국장 지명자인 티모시 허그 공군 중장의 상원 인준 청문회. General Hawk, as Deputy Commander of U.S. Cyber Command, you've seen the scale of North Korea's campaign to pay for its nuclear program with stolen, laundered crypto. Do you know how much of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has been funded by the spoils of crypto crime and cyber attacks? Senator, I don't have a specific number, but I do know that from a nation state, a ransomware actor, and DPRK, both in their cryptocurrency theft and how they enable IT workers to gain funds, it's an enabler for both the hackers from a nation state and a ransomware perspective, and it is certainly an enabler for the DPRK to raise funds focused on their military program. Okay, and I think the best estimates are about half of their nuclear program is paid for with stolen crypto funds. Would that number surprise you? It wouldn't, Senator. All right.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북한이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들,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한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게임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고
돈도 버는 게임으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인기였습니다. 이 게임의 네트워크가 해킹당한 건 지난해 3월. 신원미상의 해커는 무려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00억여 원어치의 이더리움 등을 탈취했습니다. 해킹에 의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시사기획창 취재진은 해커가 이더리움 탈취 과정에 사용한 42자리 일련 번호로 된 전자지갑 주소를 입수했습니다. 테러 자금 등을 감시하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의 제재 대상자 검색창에 이 주소를 입력해봤습니다. 전자지갑의 주인은 라자루스 그룹.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 소니 픽처스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미화 8,100만 달러, 우리 돈 1,000억여 원을 탈취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자루스는 지난 2021년 미국 법무부가 총 대신 키보드를 든 강도라며 기소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해커 박진혁이 활동했던 조직입니다. 박진혁은 FBI에 수배된 이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진혁이 그 유명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 리더격이거든요. 박진혁이나 이런 경우에는 북한 당국에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죠. 왜냐면 그들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이 해커들이 동요할 거 아닙니까? 이들을 추적한 건 미국의 한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Chainalysis partners with a lot of public sector agencies, both on the law enforcement side as well as the intelligence agency side. And we work with them to track various threats, which include terrorist financing, other types of national security threats. 체이널리시스는 미국의 FBI 등 세계 20개국의 사법 당국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분석 기업입니다. The Axie Infinity hack was the largest hack. It was the largest by North Korea by far. It was a real turning point in this type of crime in the eyes of a lot of public sector officials around the world. So after that attack, you saw U.S. national security personnel really kind of stand up and look at how North Korea was potentially funding their missiles program. 북한 해커들의 기술은 매우 정교하다고 평가합니다. Immediately after funds are stolen, the hackers are trying to evade investigators and move them to a place where they can safely cash them out. North Korea is very sophisticated, and so they spread them across thousands of wallets. In the case of Axie Infinity, they leveraged over 15,000 wallets to launder the money. 지난해 1월 라자루스 그룹이 하몬이라는 미국 업체를 해킹해 1억 달러를 탈취했을 때에는 한미 두 나라의 긴밀한 협조로 추적에 성공했습니다. We've had a lot of success with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ir Pyongo team, which is highly sophisticated in tracing North Korean stolen assets, and they're very quick to send messages and send legal process to services to freeze funds. So you've got now strong partners on both sides of the world. You have the US and you have the NIS team in Pyongo all working together to try to stop these funds. 이른바 판교팀은
판교 신도시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의 별칭입니다. 시사기획청 취재진은 센터 실무 책임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는 엄격한 보안 규정하에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사업자인 하모니사가 2022년 6월에 해킹으로 약 1억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사고 발생 직후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북한 소행을 판단하고 미국 측과 관련 탈취 자금에 대한 공조 추적을 통해서 116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동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탈취 자금을 동결시킨 최초의 사례입니다. 힘스키라든가 라자루스 같은 이런 해킹 조직을 비롯해서 다수의 해킹 조직이 있고 그에 따른 또 지원 조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북한 정찰총국 내 사이버 공작을 담당하는 해킹 조직을 의미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 절취, 금전 탈취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도 이들 조직의 정치는 비밀리에 관리되고 있고 당, 군, 정에 소속되어 김정은의 지시 등 정권의 당면 목표 달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에 보면 총참모부가 있고 그 밑에 정찰총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찰총국 아래에 사이버 등을 수행하는 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부분의 라자로스부터 시작해서 김스키, 안다니엘 유명한 해커 그룹들이 거기에 전부 소속돼서 작전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There's multiple hacking groups within North Korea. The hacking groups are often just referred to as the Lazarus Group, but there is another group called APT-38 who is responsible for a number of attacks as well. Often when something is sanctioned, it is sanctioned for the Lazarus Group. However, APT-38 is also very prolific. 지금 국방부에 있는 거는 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12,000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비군 형태로 돼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 치면 몇만 명이죠. A hacker like North Korea will move the money into that service at 2 o'clock in the morning on Sunday when they think nobody's watching. They think you're never going to get a prosecutor on the phone to issue the right paperwork. 북한 내에는 그 IT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든지 해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북한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곳곳에 동남아시아 곳곳에 흩어져서 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아마 이 같은 해킹 범죄가 오히려 공화국을 위한 일종의 영웅적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북한 해커에 의한 탈취 사건이 없었던 것일까? 사실 이 큐빗 사건은 2022년 1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대략 한 1,000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작년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해킹 사건 범죄입니다. 지난해 1월 해킹을 당한 국내의 한 암호화폐 대출업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피해자만 수천여 명이라며 해커에게 훔친 암호화폐를 돌려달라고 호소합니다. 해커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틀 뒤 이 업체는 더욱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탈취한 암호화폐를 돌려준다면 미화 200만 달러, 약 26억 원을 주겠다고 해커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오지 않았고 탈취된 돈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해커가 탈취한 전체 금액은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정도입니다. 역시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패턴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전형적인 패턴에 지금 요 큐빗 사건도 예외는 아닌데 보통의 한 6단계의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얘네들이 당연히 취약점을 이용해서 그 해킹을 하죠. 자체 코드에 어떤 취약점이 있다는 것이 해커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 탈취한 자금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두 번째 단계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이면은 다른 또 비트코인으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걸 분할을 해요. 많게는 뭐 몇천 개 정도의 지갑 주소로 이거를 쪼개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믹싱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믹싱은 아시는 것처럼 추적을 불가하게 어떤 익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사용하는 서비스고요. 그걸 다시 이제 통합합니다. 왜냐하면은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그게 5번째고요. 6번째는 당연히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소로 가야 되겠죠. 믹서라고 하는 암호화폐 세탁 서비스. 과연 어떤 것일까? 저희 믹서기 갈면 어떻게 되나요? 토마토, 당근, 사과, 뭐 바나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딱 섞어버리면 맛을 알 듯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뭐 토마토인지 당근인지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최초의 어떤 출처를 물어주게 하는 게 그런 게 이제 믹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웹사이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믹서를 직접 해봤습니다. 4만 원 상당 소액의 비트코인을 인터넷에 있는 한 믹서 앱에 넣었습니다. 수수료는 의뢰 금액의 1에서 3% 정도. 믹싱, 즉 섞는 작업이 끝난 암호화폐를 다시 돌려받을 또 다른 전자지갑 주소도 입력합니다. 들어와서 이제 스타트 믹싱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믹싱이 되게 됩니다. 믹싱 작업이 시작되자 주소가 다른 임시 전자지갑이 또 하나 주어지고 곧이어 이 전자지갑이 수십여 개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무려 239개까지 증가했습니다. 239개의 전자지갑 중 주소가 같은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주소가 다르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게 그 비트코인 지갑들이 다 다른 사람들 거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 사람 지갑으로 나눠서 이렇게 믹싱을 아까 저희가 보듯이 칵테일을 섞듯이 섞어 버린 거죠. 지갑 주소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건지 하고 알 수 없게 만들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믹서 이전과 믹서 이후 암호화폐 간의 인과관계는 찾아내기 어렵게 됩니다. 투명한 증류주, 즉 스피릿은 칵테일의 베이스를 이룹니다. 특별히 여러 개의 작은 잔에 스피릿을 분산하고 여기에 각기 다른 색깔의 음료들을 믹싱합니다. 그리고 이 음료들을 모두 한데 통합해 섞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섞는 기술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스킬로 그리고 어떤 신체 구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도도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바텐더들도 그런 스킬적인 영역을 계속 연구하는 직업. 완성된 칵테일이 최초의 스피릿과는 전혀 다른 색깔, 다른 맛을 내는 것처럼 믹서를 거친 암호화폐도 그렇습니다. 인과관계를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믹싱의 기본적인 설계 원리고요. 그 송금자를 알 수 없도록,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법무부는 칩믹서라는 믹서 업체를 강제 폐쇄하고 업체 대표를 기소합니다. 칩믹서는 북한 해커들이 엑스인피니티 등에서 탈취한 암호화폐를 세탁해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근엔 북한 해커들도 감시의 눈을 피해 믹서 이외의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go-to laundering method of choice has always been a mixer. So since they have had less success with making off with all of their stolen funds, they have moved to other methods like chain hopping and swapping between a lot of different currencies. But mixers are still a tool that they use all the time. 전 세계에서 지금은 사이버전 공격 능력 측면에서 5대 강국을 꼽아라 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 3대 강국이고요. 4위하고 5위를 갖다가 이스라엘과 북한을 꼽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전 능력에 있어서 전 세계 탑5를 꼽으면 북한이 들어가고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벨퍼 연구소는 지난해 전 세계 30개 나라의 사이버 공격력과 경쟁국 인프라 파괴력 등 모두 8개 부문의 사이버 전력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종합 순위에선 14위에 그쳤지만 랜섬웨어 공격과 해킹과 탈취를 포함한 금융 전력 부문에선 1위였습니다. 또 경쟁 국가의 인프라 파괴 전력 부문에선 6위였습니다. 한국은 종합 순위에서는 8위, 금융 전력은 15위, 경쟁 국가 인프라 파괴 전력은 11위였습니다. 북한 인구 중에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1% 정도거든요. 상위 계급층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걸까? 사실은 이 해킹이라든지 이것이 잘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요. 제일 밑에 기반은 일단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북한 전역에서 소학교 때 일단 수학 영재라고 하는 애들을 갖다가 발굴을 해서 그들을 이제 우리로 치면 영재 학교가 있습니다. 금성 1중학교, 2중학교. 뛰어난 재간을 가진 아이들은 선발해서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부속학교인 금성 제1중학교에 입학시키고 만경대 학생소년공전에서 과외 지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중학교, 2중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해킹과 관련된 컴퓨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기초 교육을 받고요. 수학 영재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으로 진학하지만 보다 은밀한 해커들의 요람은 따로 있습니다. 기밀 군사대학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6년에 만들어졌는데 미림대학이라고 불리다가 2000년도에 이제 개명을 했는데요. 거기는 완전히 군에 특화된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일단 사관학교 같은 데인데요. 북한을 탈출해 2008년 한국에 온 장세율 대표는 북한에서 수학 영재로 1987년 미림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사관학교 그리고 이제 금성학원 읽어둔 그 수제 학교들에서 이제 해가지고 2,000명에서 100명을 뽑아요 우리가. 거기를 가서 또 시험을 보거든요. 시험을 딱 치면 1등에서 100등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기가 자원하는 학부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프로그램 학부예요. 나도 프로그램 학부를 썼는데 밀렸어 일단은.
미림대학교 프로그램 학부가 바로 해커 양성소였습니다. 그들은 졸업과 동시에 해외로 나가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거기가 이제 프로그램 연구소인데 지금 현재는 정찰 총국에 그 121국으로 통합이 됐거든요. 그 짝에 배치를 되면은 무조건 해외 연수를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해외 나가는 게 북한에서는 되게 꿈과 같은 일이고, 북한에는 해커라는 말 자체가 없고요. 이제 정보전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정보전사, 정보전투원. 만경대 경영학원을 어떤 강의로 세워주시었습니다. 정보전사들이 하는 일은 워낙 극비사항이라 대학 동문인 자신이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국가적 혜택을 받으며 사는 건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그 친구들이 해외 나가서 뭘 하는지는 북한에서는 진짜 몰랐어요. 45평의 집을 공급을 받고, 그리고 평양시 거주권, 자기 가족들, 아예 자기 부모고 뭐고 다 평양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가적인 혜택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장 대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보전사들은 북한 정권에 끝까지 충성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걔네들은 해외 나와서 업무를 보면서 우리보다 자유로운 정보, 인터넷상의 정보를 더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 거를 다 아는 친구들이에요. 근데도 변심 없이 진짜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진짜 대한민국이라든가 미국 이 국가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결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야, 이 친구들이 진짜 이게 대단하다. 이게 모든 걸 알고도 그 나라에 충성하고 뭐 이게 집착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솔직히 걔네들이 이제 그 북한이라는 이게 정부에 너무 큰 혜택을 받고 인센티브가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움직이려고도 안 해요. 올 들어 우리 정부는 사실상 해커 양성소인 미림대학과 금성학원을 제재 대상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When North Korea steals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crypto and uses Chinese money laundering networks and pours that money into its nuclear programs, does that pose a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It does, Senator. North Korea leverages China infrastructure to do a lot of their conversion from cryptocurrency into fiat currency and into the banking system. We trace a lot of North Korea funds to Chinese over-the-counter services, which are services that you can walk in with crypto and walk out with cash. They also leverage the Chinese banking system to input crypto and leverage fiat currency on the other side. And we see China kind of being a participant in that in an unwilling way. 자금 세탁에 성공해도 결국엔 거래소 등을 통한 현금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이나 FBI, 체인얼리시스 등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범행을 적발해 자금을 동결시킨 시점도 바로 현금화를 할 때입니다. 시사기획창 취재진은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전자지갑 주소를 입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대상자 검색창에 이 주소를 입력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 심현섭이라는 북한 평양태생 남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NPWMD,
대량 살상 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 대상자로 중국 단둥에 있던 북한 광선은행 소속으로 나옵니다. 그의 이름을 미국 FBI 검색창에도 입력해 봤습니다. 지명 수배된 그의 사진과 범죄 기록 등이 나옵니다. 중요 정보 제공자에겐 미화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6억여 원이 지급됩니다. 광선은행은 북한 정권의 해외 금융거래 업무를 대행한 업무나 북한 은행들의 중국 내 계좌 기술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6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 해결이 2670호에 의해서 제재 대상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연섭은 이 광선은행의 두바이 대표부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연섭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북한 해커가 탈취한 가상자산이나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불법 외화벌이 수익금을 세탁하고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 4월 심연섭에 대해 작성한 기소장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북한에서 훈련을 받고 전 세계에 배치된 북한 IT 노동자들은 허위 신분증으로 국적을 위장해 미국의 블록체인 기업에 취업합니다. 이들이 원격 근무를 하면서 급여를 암호화폐로 받고 심연섭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겁니다. 기소장은 이들 IT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을 주도하고 있는 군수산업부 소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미국 재무부에서 심연섭의 가상자산 지갑 계좌를 제지한 바가 있는데요. 이 계좌를 분석해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수백억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년간 심연섭이 세탁해 받은 암호화폐는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0억 원입니다. 미국 영토 내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벌어왔던 겁니다. 북한은 이러한 자금 세탁 범죄들로 인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정한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북한, 이란, 미얀마가 이제 고위험 국가로 지정이 돼 있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핵무기라든지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나라들 이제 우려하는 그런 자금이 특정 국가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이제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규제를 만들고 제한을 하고 그리고 위험한 국가를 지정을 해서 저 국가와는 거래를 하지 말도록 권고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이제 국제적인 그런 규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돈줄을 더욱 강하게 틀어주고 있는 것은 유엔이나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아닌 미국의 독자 제재입니다. 이제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제도인데 예를 들면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이라는 국가를 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 금융기관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한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의 그런 어떤 행정명령이나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큰 그 파워는 결국은 전 세계의 그 자금의 이동이라든지 무역 거래의 그 대금의 결제가 달러화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껏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해킹과 자금 세탁 등 부정한 수단을 써왔지만 그로 인해 더욱 강도 높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숨어있던 이 탈북 여성들은 최근 신변의 위협을 느껴 동남아시아에 있는 선교단체 안전가옥으로 피신했습니다.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어디서부터 지식을 주는 게 우리가 강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지금 미국이고 남조선이고 지금 우리를 놓고 우리는 그 북한 땅을 먹으려고 다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런데 감정대공 만든다고 뭐 미사일도 하고 핵폭탄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보다 개소리예요. 지가 자체만 살아보자고 얘기해요. 백성들은 죽든 상관없이 자체만 살아보자고. 북한 정권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비난하며 핵 개발을 정당화합니다. 예전에는 뭐 위조 지폐 만들고 그리고 뭐 마약 제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기 수출해서 불법적으로 외화 수입을 확보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보다 그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외화 수입원을 이제 획득하는 것이 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장점이 더 많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외화 수입원을 북한이 당분간 찾을 수 있을까? 북한은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In the last 12 months, it has evolved very rapidly. You see it change every few weeks. You see them leveraging all sorts of new techniques to try to obfuscate their funds. They're looking for different ways to gain access to funds, and they're also looking for new ways to launder the money. 전 세계를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벌이는 미사일 협박에 있어서 그들의 자금줄을 차단하여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 단 한 발의 시험 미사일이라도 덜 쏘게 만든다면 저희 국가정보원위원으로서 그보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일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는 어려운 게 공격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에요. 공격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이고 이기 때문에 공격이 최상의 방어예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 그러기 때문에 억지력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빠른 회복, 보복력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